할까요? 네. 네, 오늘은 부동산 4주차에 들어가는 권리 분석에 대한 이제 권리를 어떻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낱낱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또 이제 경매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소유권에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부동산 권리의 질권까지 한 10가지 정도의 권리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에는 소유권이 기본적인 안전한 소유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뭐 직접적이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전면적이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 부동산 물건에 나오는 것들 보면 오늘 물건에도 그런 게 있지만 공동 소유의 물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공동 명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 보다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냐 뭐 이전 등기냐, 보존 등기가 그 부동산의 노후 연도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책정할 그거 가늠하시면 되고 법률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이런 내용들은 소유권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촉탁 등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소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받은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명의를 옮겨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개인이 그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완납하고 나면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다가 제출한 법원에서 완납된 내용을 가지고 등기소로 촉탁을 신청해요. 등기 촉탁. 그래서 촉탁 등기에서 그러니까 수용이나 판결,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등기를 촉탁 등기라고 그러고 공동 소유의 물건에 이제 우리 부동산 하나의 물건에 그러니까 2명 이상의 한 명 이상의 그 다수가 존재할 때 공유냐 총유냐 합유냐로 되는데 우리가 경매에서는 공유 부동산이 많이 있고요. 합유나 총유나 이런 부동산들은 그 재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 뭐 종교시설 같은 건 일반 사람들이 좀 입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유 부동산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유 부동산의 일부가 나오는 거 우리가 지분 경매라고 그러잖아요. 지분 경매 이런 것들이 있고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 가등기에 대한 내용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얘만 그쵸? 이거 어떻게 이게 얘가 활성화되죠? 슬라이드로? 네. 요거요? 요거? 그래서 그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이제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한 요런 내용인데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들이 인수가 되고 어떤 권리가 말소가 되고 이런 권리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는 뭐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뭐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권리들 중에서 가등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예비적인 등기로 해놓는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에는 가등기 당시에는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소유권 이전 그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완전하게 갖추어지면서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등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를 우리는 선순위 가등기라 그래요.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가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거의 그 등기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미리 등기를 해놓은 내용이. 근데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뭐 2010년 10월 20날에 가등기가 있어요. 그죠? 가등기는 이렇게 가등기라고 적혀지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을
청구하는 가등기라고 이렇게 등기가 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가등기예요. 이런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012년 뭐 10월 20날 돼가지고 뭐 근저당이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2012년 12월 20날 돼가지고 요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료에서 경매가 개시 결정이 돼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돼가지고 경매가 개시돼서 본등기로 얘가 이제 요 권리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얘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얘 포함해가지고 다 말소가 되는데 앞서 있는 가등기가 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에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등기로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가등기를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가 개시돼가지고 소유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변동을 하더라도 만약 2013년 뭐 10월 20날에 그 최고가 매수인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더라도 그죠? 매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죠? 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얘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요거 다음에 본등기를 하지만 요때 있었던 요 가등기의 순위가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얘가 다시 얘 소유권이 이전됐었던 거에 다시 얘한테로 다시 가게 되는 이런 등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한 가등기는 권리의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된 것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있으면 얘는 인수를 하게 되는데 요 등기는 가처분하고도 가처분도 처분이 확정될 때 이런 등기가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청구 가등기긴 하지만 근저당권하고 비슷한 성격에 있는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담보 가등기에 관한 법률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보면 그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놨을 때 이 담보 가등기도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도 그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적히는 거예요. 근데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어떻게 아느냐면 얘가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그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목적이 있는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는 담보된 그 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가등기의 그 종류가 담보를 가등기하느냐 소유권을 가등기하는 그 내용을 따진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이게 3억짜리인데 내가 이 집을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봤는데 사실 돈은 뭐 한 1억을 빌려받을 수 있죠. 그죠? 1억을 빌려받으면서 우리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려받는데 만약에 갚지 않으면 이 집이라도 가져가 이런 내용의 담보 가등기거든. 담보력을 강화하는 가등기거든요. 근데 근저당은 3억짜리 집에 뭐 1억을 대출하거나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을 회수해가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저당하고 담보 가등기하고는 내용은 비슷한데 형식은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이 부동산의 매매 대금에서 가져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인데 이런 부동산이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그 경매권자가 사실은 1억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아니면 소유권을 가져가야 될 사람인가요? 보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꼭 소유권을 가져올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1억을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권자는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되면 자기의 채권을 계산해가지고 나는 1억인데 그거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은 이제 부동산의 문건 처리 내용에 보면 이 관련되는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문건을 접수했는지 처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채권을 나는 1억이다. 뭐 1억에다 얼마 이자가 붙었다. 이걸 받아야 될 돈이다. 라고 가등기권자 이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철수다. 그럼 이철수의 명의로 채권 계산서가 제출돼 있어요.
담보 가등기 명의자의 채권 계산서가 제출돼 있으면 얘는 소유권을 이전 청구하는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가 이 권리 중에 얘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권리가 이철수가 나는 채권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다음 순서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네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6가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요거는 오늘 꼭 외우시는데 저당이냐 근저당이냐 그래서 저당 근저당권 하나, 그 다음에 압류냐 가압류냐, 그래서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이런 권리가 없으면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 등기, 경매를 개시한 결정 등기, 요 4가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 요 4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요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인수해야 되고 이거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말소가 되는 게 얘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왜 이런 권리가 필요한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이렇게 4가지 아니면 6가지로 정해지는데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냐 뭐 압류냐 가압류냐 담보 가등기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냐 근저당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아 이게 근저당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저당으로 기재가 되니까.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도 압류면 압류, 가압류면 가압류 이렇게 기재가 되니까 알 수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권리가 하나도 없을 때는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 등기된 거.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는 꼭 외우시고 이거에 대한 의미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런 내용인데 이 담보 가등기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강화를 위해서 설정한 등기 중에 이것이 여기 있는 말소 기준 권리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이제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되죠. 그죠? 근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가처분도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요 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인데 이런 권리보다 앞서 있는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 그럼 인수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여기서 앞선다, 뒤선다 이거는 날짜, 등기되어 있는 날짜나 그런 순서대로 하는 거고 지상권이나 뭐 지역권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인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압류보다 앞서 있는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인수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 가압류보다 앞서 있는 근저당이 있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죠?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얘 밑으로는 다 말소가 되는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앞서 있는 4가지 권리에 들어가느냐를 보시고 요거보다 앞서 있는 권리를 인수를 하는데 요거보다 앞서 있는 권리는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하려고 했더니 얘가 뭐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다.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말소가 되고 배당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요 4가지 6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지금 여기서는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뭐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요것보다 앞서 있는 지금 처분에 의한 어떤 확정 판결을 해야 되는 요 권리보다 만약에 가압류라는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이 있다. 그럼 가처분도 지금은 처분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그 처분이 확정되게 되면 그 처분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뭐 소유권을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가처분이 확정이 되면 소유권 이전된 게 처분이 금지되는 거예요. 다시 그 원상 회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나 아까 했던 가등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 선순위라 그러면 위험한
위험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전세권 이런 것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인수해야 되는 그런 권리이고, 가압류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무자에게 금전을 이렇게 그 빌려주고 채무자한테 빌려준 금전을 처음부터 압류하지 않았다가 그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갖고 있는 원인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등기도 근저당도 가등기도 보면 그 등기하는 권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서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가압류 등기는 특별하게 그 신청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인 서류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등기예요. 우리가 등기에는 신청하는 등기, 그래서 가압류는 우리가 신청 등기라 그래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원인 서류를 법원이 보고 그 부동산,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야. 가압류 설정 등기를. 그러면 이 채무자는 그 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압류를 해야 된 권리자가 있는 돈을 가압류권자가 왜 먼저 압류를 하지 않, 그러니까 압류를 바로 하지 않고 왜 가압류를 하냐면 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뭐 팔거나 뭐 이렇게 그 훼손을 할 수 있죠. 내가 받아야 되는 부동산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뭐 A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는 B라는 채권자가 있으면 이 B라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채무자한테 또 돈을 빌려준 채권자 C도 있을 수 있고 D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 B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너의 부동산을 팔겠다 말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 대한 그 신뢰로 돈을 빌려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자인 이 사람의 그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담보하지 않았던 그 권리예요. 그래서 채권자, 그 일반적인 가압류권자가 되는 이 채권자 등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차용증에 돈을 빌려주거나 뭐 그러면 아니면 요즘에 또 이제 송달하거나 그런 것들이 또 그 증빙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송금했다는 증명서만 갖고 있어도 나중에 그 사람 돈 안 갚게 되면은 이제 돈 내가 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는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뭐 2010년 10월 20날 이 사람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 빌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꾸준히 뭐 1년 동안만 쓰겠다 그러고 이제 돈을 빌려서 쓰면서 이자를 주고 잘 쓸고 있었는데 이 만기가 되어 가니까 이 사람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C라는 사람한테 다시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채무자 머릿속에서는 C한테 빌려서 빨리 얘를 줘야지 아니면 돌려막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한테 다시 2011년 10월 20날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서 이제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뭐 다른 세금이 낼 거 있어서 뭐 다른 돈을 또 써버릴 수도 있죠. 그럼 이런 B나 C나 이런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담보권을 가지 않은 이런 채권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만 막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그때 청구할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너의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인 서류를 가지고 일단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에 그 증빙 서류를 갖고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면 얘한테 이제 얘가 뭐 5천만 원 중에 뭐 얼마를 갚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얼마를 뭐 이자랑 상환했을 수도 있고 근데 맨 처음부터 갖고 있는 차용증의 내용은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얘가 봤더니 내가 뭐 매달 1,00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해가지고 갚고 사실은 뭐 원금이 4천만 원이 남았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가압류는 처음부터 그 금액을 확정짓지 않고 얘가 갖고 있는 원인 서류만 갖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부동산 그 재산을 찾아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다가 요런 그 부동산에 그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얘가 뭐 더하기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환한 금액 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내용이 되는데 가압류 등기는 이렇게 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없앨까 싶어가지고 일단 압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권리인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채권적 권리라고 하죠. 이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 채무자 자체한테 신청하는 청하는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얘가 가압류 권리도 신청할 당시에 정확한 채권하고 뭐 상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면 이 채권적 권리는 B라는 채권자나 C라는 채권자나 D라는 채권자나 얘한테 언제부터 그 순위가 있는지 확정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때 가압류 할 당시에는 이게 특정되지 않았었던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뭐 5천만 원 있었는지 뭐 2011년에 2011년 10월 20날 뭐 3천만 원이 있었는지 이렇다 그러면 얘가 늦게 돈을 빌려줬지만 얘가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고 후순위로 있는 사람이 누가 먼저 등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등기가 될 뿐이지 그게 변제할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우리 등기는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다 보니까 이 가압류 신청 등기가 가압류 권리나 압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때는 그 나머지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얘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권리가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그 나머지 권리들의 그 채권을 다 합산해 가지고 얘의 권리 금액만큼을 안분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이제 이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러니까 B라는 요 채권자가 먼저 돈을 빌려줬지만 압류 신청은 늦게 할 수도 있고 D라는 채권자가 돈을 그냥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면서부터 내가 그럼 너한테 가압류 신청해 놓고 해놓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 가압류 등기는 이 채무자이면서 지금은 이제 매각이 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적 청구권 이런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가 만약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가면서 그 네 가지에 포함되는 권리긴 한데 총 채권에서 자기 채권의 비율만큼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이제 경매로 이제 배당이 되게 되면 우리가 경매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권리자들이 이 소유자,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매각된 대금으로 자기의 채권을 상환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상환받는 내용 중에서 압류를 설정한 이 채권적 청구권은 순위를 처음부터 확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압류 권리 중에 체납을 해가지고 뭐 세무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압류하는 경우 있죠. 그 압류도 이 체납자한테 가지고 있는 그 징수권이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만약에 압류가 동작세무서다. 여기가 이제 동작세무서에서 이 사람한테 이제 압류 등기를 해요. 채무자한테. 여기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납자겠죠. 그죠? 그 세금을 내지 않은 이 채납자한테 압류를 하는데 동작세무서 압류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이 2015년 뭐 11월 20날이에요. 그죠? 11월 20날에 동작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는 요때 했지만 얘가 부과한 날짜는 이거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전에 그 체납이 있으니까 그 부과된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하다가 과태료도 징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안 내게 되면 이 사람의 이 동작세무서 이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압류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압류할 때는 요때 2015년 11월 20날이 이날 등기는 되지만 등기된 날짜가 이 압류권자의 그 순위 변제 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자, 이 사람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 이 체납자인 그 소유자, 채무자한테 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총 채권에서, 그래서 얘가 압류한 날짜랑 그 다음에 있는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총 채권에서 자기의 그 채권의 비율만큼 받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이제 가압류 권리고, 근저당 권리하고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우리가 그 말소기준 권리에 근저당이냐 저당이 있는데, 저당은 이제 확정된 채권이고 근저당권은 거기에 이제 그 최고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그 설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 이제 은행권에서 그 대출을 해주면서는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해서 그 대출 받는 금액 원금에다가 채권 최고할 수 있는 최고액까지 해가지고, 은행권에서는 뭐 대체로 보면 120%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나 뭐 그런데 제3금융권 이런 데서 130%까지 이제 그 설정을 하게 되죠. 그죠? 이 설정을 이렇게 120%냐 130%냐 하게 되는 이유가, 얘네가 그 저당 설정하면서 대출 원금에다가 이자, 그리고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상이자, 연체이자, 그리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 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는데, 그럼 은행하고 제3금융권하고 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면요. 은행권은 금리가 일단 좀 낮잖아요, 그죠?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은 금액이 연체 금리도 높고 정상이자 금리도 높으니까 그 금액이 모아졌을 때 그 최고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 많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는 그 근저당권은 이제 증감이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최고할 수 있는 채권액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저당권은 이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변제기 전이라도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제하기 전에 채권을 갚고 나면 채권이 변제에 대한 효력에서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계속 그 근저당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뭐 돈을 더 추가 대출 받았다, 상환했다,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당권은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하면 채권은 소멸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뭐 3억짜리 집에다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억 2천을 설정해 놓고, 그 중간에 뭐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그게 감액 등기가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또 다시 추가로 상환한 만큼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등기되는 금액도 이제 근저당권은 최고할 수 있는 최고 금액까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의 이제 성질에서는, 근저당권은 우리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뭐 120%, 130%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3억짜리 집인데 이 3억짜리 집으로 우리가 LTV를 따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70% 정도 되니까 3억에 대해서 70% 2억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죠? 근데 2억 1천만 원은 채권 원금이고, 여기다가 120% 한다 그러면 4,200만 원이죠. 그럼 2억 5,2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하는데, 요 채권 최고로 설정하는 요 금액이 이제 그 부동산에 담보를 하면서 물권적 권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권리보다는 우선하는 권리가 있게 되고, 요 저당 설정한 그 날짜에서 이제 언제나 그 일반적인 채권자, 아까 했던 가압류권 버전은 언제나 우선하게 되고, 저당권의 이제 우선순위도 등기 선우에 따라서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두 개 다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누가 먼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유치권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낙찰자가 유치권을 변제하자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의 목적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유치권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상호 간에도 저당권끼리 두 개의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앞서 있는 물건 저당권 선후에 따라서 이제 그 순위가 조정이 되고 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저당권은 물권적 권리고 가압류는 채권적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압류보다 가압류 이런 가압류하고 이런 압류 그러니까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다 그러면 가압류는 이 청구자 그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인데 이 같은 채권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압류 등기 조세에 의한 압류가 우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압류라고 하더라도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부과된 날짜도 있어서 법정기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같은 이제 조세 그 압류에서 배당을 한다고 안분으로 배당을 하더라도 조세는 우선해서 그 먼저 선후를 따져가지고 법정기일에 따라서 먼저 결정을 해서 순위가 앞서게 되고요. 그다음 파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저당권은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근저당권이 부동산을 담보한 권리 중에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강제 경매나 뭐 누구한테 가압류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는 비율이 많았었는데 판결에 의해서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근저당권 자기의 이렇게 근저당권의 성질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물권적 권리를 확보한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의 권리를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때 되도록이면 그 집을 담보하는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권리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저당 그 소유권에서부터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가압 이런 식의 내용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권리는 지금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요 내가 두 가지는 말소기 준 권리에 들어가는 거고 담보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도 말소기 준 권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권리가 아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권리에 대한 질권 이런 내용들은 요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지상권은 경매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 좀 특수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토지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건물에다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지상권이거든요. 이게 지상권자는 이 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이 건물에 대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이 지상권이 있고 경매로 이 부동산이 땅이나 그 건물이 별개로 이제 매각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달리되었을 때 A라는 건물에 A라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이 땅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땅의 소유자가 B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 땅의 땅을 매입한 이 사람은 A 건물에 대해서 내가 A가 건물을 지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동산이 A가 A에서 B로 이렇게 그 땅의 소유자가 일반적인 매각으로 바뀌게 될 때는 이 B한테 내가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같이 주면서 설정을 하면서 약정으로 지상권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강제로 그 부동산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땅의 소유자가 바뀌게 될 때는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서 지상권을 주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법에 정한 지상권은 이 성립 요건이 있어요. 법이 정한 그 법정 지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이 지상권도 이렇게 경매로 매각이 되게 되면 앞서 있는 이런 말소기 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지상권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인수돼야 되는 권리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소기 준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다 보니까 말소기 준보다 후에 있는 지상권은 말소가 같이 되지만 앞서 있는 지상권은 인수가 되고
원래 있는 지상권은 인수가 되는 게 맞지만 법에 의해서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이 달라지면서 법이 정한 지상권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또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지상권은 그 법정 지상권 그 매각에 의해서는 법정 지상권이 있고 또 임야 같은 거를 매각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임야에 있는 또 분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 같은 것들을 같이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역권은 또 경매로 진행되는 내용 중에 승역 이렇게 어떤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토지가 있을 거야. 여기 A라는 그 소유, B라는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도로고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가지고 일부분을 뭐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승낙을 해주는 승역지가 되는 거고 얘가 요구를 한 요역지가 돼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이 그 일반적인 매각으로 통한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땐 이 사람한테 사용에 대한 지역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지역권 설정하고 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관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동산 중에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요 사람이 요 부동산을 A라는 요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되면 요 지역권이 설정돼 있으면 요 내용도 인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 이 B라는 토지가 매각으로 나오게 되면 요 부분은 A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도 인수가 된다. 그 이전의 권리 내용대로 인수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말소 경매로 매각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약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인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아니면 유치권이 뭐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은 법원이 제시하는 이런 권리 매각물권 명세서상에서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특정을 해서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음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권이 신고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신고는 했지만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권리를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서 보면서 직접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이런 내용이고, 이제 경매에서는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차인이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는 권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용 실물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실물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데 권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 실물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실물을 사용한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용자가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설정해 놓은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세권자는 여기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권리보다 앞서서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인수한다는 전세권이나 임차인이나 이 두 가지 권리는 이 사람들이 지상권이나 뭐 지역권 요런 권리들은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여부하고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인수를 하지만 전세권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금액, 그 금액만큼을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겠다고 권리를 신고하고 나는 뭐 채권이 뭐 전세금이 얼마다, 임차 보증금이 얼마다 권리를 신고를 하고 그 돈을 매각을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얘 금액만큼을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고 못 받은 금액만큼 인수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전세권에 있는 뭐 그 전세권은 그래서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은 얘가 권리가 얼마인지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죠? 임차인도 권리 신고를 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요 배당 요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통해서 받아가게 되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권리 신고를 할
그 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은 배당료를 얼마 했는지 등기되어 있는 금액만큼 인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면 되지만,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 임차인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임차인이 권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배당 요구할 그 금액만큼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을 몰라서 그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설정된 전세권은 이제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하는 금액을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입찰가를 쓸 때 그 금액 안에 전세권의 금액을 포함시켜서 입찰가를 쓰면 되고, 만약에 그 전세권을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의 매입 가격에 인수 금액을 포함한 가격까지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제거되면 그때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당 요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 그 전세권자는 그 배당을 받고 등기부서에서 소멸이 되면서 이제 그 매수인에게로 온전한 소유권이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그 선순위 전세권이고, 임차권도 이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임차에 대한 그 금액, 그 전세 보증금을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해서 이 등기부동산이 등기를 해놓은 권리라 그러면, 이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지불한 그 임차 보증금이 어디에도 등기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차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지불한 채권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 보증금은 매각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순서가 없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분명히 부동산을 사용하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었을 때 이걸 받아갈 수 있는 순서가 없으니까 얘한테 확정일자를 받아서 얘가 임차인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확정일자에 맞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자는 게 이제 임차권의 그 확정일자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임차 보증금이나 이 임차권은 선순위 그 채권적 권리, 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그 매각 그 임차 보증금을 받아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둬가지고 후순위 권리자에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이런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의 배당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배당 요구가 얼마인지, 권리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 배당 요구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그 배당이 그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잘못하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니까 못 받는 금액만큼 인수할 수가 있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권리 신고를 얼마 정확하게 했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거보다 뭐 앞서 있는,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 임차인을 하나 만들어 보면 임차 보증금은 인수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뭐 2010년 10월 20날에 그 임차 보증금으로 3억짜리 집에 뭐 2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그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임차인은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겠죠, 그렇죠? 발급해 봤더니 하나도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2년 돼가지고 그 같은 날에 이제 확정일자도 2010년 10월 20날로 받아놓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012년 만기가 돼가지고 그 2년 후에 다시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증액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때 확정일자 받은 금액하고 요때 만약에 그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만약 5천만 원을 증액해줬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2010년서부터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대항력은 2010년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 증액하고 나서 5천만 원 증액했으면 대항력의 그 차임의 지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압류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말했던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어떤 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날 2012년 10월 20날 증액은 해줬는데 증액은 5천만 원을 해주고 요 사이에 그 부동산의 가격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11년 2월 10날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니까 많이는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해 놨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증액해 주려고 봤더니 3천만 원이 대출이 있지만 내가 5천만 원 그 올려줘야 되는 뭐 이사를 갈 수 없고 뭐 상황이 있어서 뭐 5천만 많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3천만 원을 증액을 해줬어요. 그 증액을 해주고 나면 증액에 대해서 또 같이 확정일자를 또 받아놔야 되겠죠. 2012년 10월 20날짜로 이제 확정일자를 또 받아놔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말소기준 권리는 누가 되느냐면 말소기준 권리는 누가 되죠? 그죠? 요 2010년 2월 10일 요 날에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기준 권리가 얘를 포함해 가지고 앞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가 되는데 이 부동산 경매가 이 임차인은 자기가 권리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5천이죠. 자기가 2억 3천이죠. 그죠? 2억 3천이죠. 그죠? 이 사람은 2억 3천짜리의 그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확정일자에서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면 2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3천을 받고 그 다음에 3천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임차인이 봤더니 이 부동산이 3억짜리였는데 낙찰로 봤더니 한 2억 2천밖에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2억은 받지만 나중에 여기서 3천만 원을 받아가고 본인한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봐야 내가 다 못 받으니까 나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2010년 10월 20날부터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항할 수 있는. 이 사람은 2억 원 더하기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을 안 비워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차임 2억 5천에 점유하면서 전입신고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권리신고를 했다. 그럼 권리신고를 2억 3천으로 하겠죠. 그죠? 근데 나는 배당을 안 받아가겠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2억 2천에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얼마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내가 2억 3천이라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만약에 2억 2천에 사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2억 3천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각이 아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요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매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금액만큼. 그리고 이 부동산이 3억짜리였는데 뭐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올랐어요. 그죠? 올랐으면 이 임차인이 내가 2억 3천이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이게 2억인지 2억 3천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더 많이 증액해서 3억인지 얼마에 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요 임차인은 어떻게 자기 권리를 신고하느냐, 그 다음 배당 요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내용을 해가지고 오늘 그 경매 사례로는 그 상도동에 있는 그 레미안 아파트 전용 면적이 34제곱미터고 그 공급 평형으로는 한 40평형 정도 되는 요 부동산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부동산들이 정말 경매에 나오고 경매로 꼭 돈을 벌지 않을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가 좀 위험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요 한 사례를 보면서 보면 이런 게 경매구나 이렇게 경매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분 쉬었다가 요 사례를 보면서 다시 권리에 대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